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방송 7시간 했는데. 심지어 우리 어제도 우리 구교형 그렇죠, 기자님 네. 같이 만났었는데 야 정말 뜨거운 네. 우리 연대연합 정신에 따른 3사 통합방송 빅텐트 역사를 썼습니다. 네, 뜨거웠습니다. 예, 네. 각사에서는 좀 평가가 어때요? 일단은 뭐 사람들이 네. 저희 회사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신선했다. 왜냐하면 경향신문이란 틀거리를 넘어서 가지고 네. 뭔가 시사인, 취재편이 좀 같이 했다는 데 대해서 뭔가 언론사들끼리 공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맞아요. 뭐 니네끼리 잘하면 되는 건데 왜 밖까지 벌려서 하느냐 하는데 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실험이었고 특히나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여러 언론사들을 제쳐두고 우리 사실은 그렇죠. 장 선배 씨 가셨지만 네. 인터뷰를 일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이 또 끼친 영향도 상당히 컸다. 네. 회사 보고도 경향 TV 등과 인터뷰했다 올라왔더라. 네. 그렇게 좀 전해드립니다. 네. 시사인 어땠어요? 예, 덕분에 진짜 그 국회에서 특히나 실시간으로 저희가 당선자 혹은 후보자를 맞아요. 섭외해가지고 취재하면서 네, 네. 인터뷰했잖아요. 네, 네. 그것이 주는 효과가 또 엄청났던 것 같고 네. 이제 같이 하니까 또 그렇게 섭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시너지가 많이 났던 하여튼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밌는 실험이었고 추후에도 또 네. 어떤 방식의 연대연합이 있을지 하여간 정치권은 못해도 언론은 한다. 네, 저희가 해냈습니다. 빅텐트를 해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아침 뜨거운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좀 얘기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의 국무총리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설이 나왔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뭐 대통령실에서는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전말을 좀 일단 김은지 기자께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 TV조선발 보도로 이제 나온 내용이고요. 뿐만 네. 아니라 YTN에서도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기자들이 이게 웬 뉴스냐 싶어가지고 다들 전화기 아마 불이 났던 것 같은데 대개 이제 당사자들은 전화기 꺼져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좀 한두 시간 동안 좀 더뎠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썰로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그만큼 개각에 뜨거운 관심이 있는 사안이긴 한데 네. 조금 뜬금없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뜬금없는 카드다. 근데 저는 구경이자- 개인적으로 네. 검토 가능한 적이 없다고 대변인실이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저는 당사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제안 시에 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쉽게 요약하면 있다고 네. 본다라는 네.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나 예를 들면은 그 양정철 그 전 원장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감대가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친송하게 굳이 따지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을 탈당해서 그렇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정도로 반 이재명 전선을 설정했던 사람이고 양정철 전 원장이나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주변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인물들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정말로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 현실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건 여야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은 만약 이런 천거가 정말로 직접적이고 농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네. 당분간 정중동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네. 야당 측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격하고 나서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후보들은 바로바로 논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터무니없는 사람을 왜 천거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박영선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여당 의원이라면 네. 아니 유승민도 안 된다며 박영선 된다고? 이런 생각이 직물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 박영선 전 의원의 특성이 뭐냐면 네. 전형적인 투사형 정치인이에요. 원내대표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했지만 여당하고 타협을 즐기기보다는 네. 많이 싸우고 이겨내는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당 의원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야 우리는 완전히 허수아비로 보는구나. 야당하고만 협치하면 된다는 거야. 여당 네. 의원들은 완전히 그냥 뻗어놓은 보릿자루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진지하게 추진이 되면 여당에서 이음이 크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 보수 진영에서 발칵했다. 박영선 하마평의 보수층 발칵.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목이 한국경제신문 제목인데요. 김건희 남편 문충신 재조명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 그 시선 집중에 출연한 김용태 당선인 그 전 최고위원이죠. 젊은 정치인인데
보수층에서 별로 반기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양정철 전 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뭘 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 전 원장 가까운 복수 인사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백의종군을 택했고 민주연구원장을 끝으로 정치에서 손을 뗐다, 무리한 보도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격탄을 또 날렸는데 페이스북에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기 초에는 MB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이다라고 끔찍한 혼종이다. 이제야 왜 임기 초기부터 보수 계열 인사들을 당내에서 그렇게 탄압해오고 내쫓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나를 세웠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오전 10시에 나온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말에 기대를 했었으나 실제로 변화는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수습책으로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보수 내부에서 반대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거론된 인사들이 스스로 안 받겠다 한 것인지 실제 무슨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거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자들도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취재를 통해서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관련된 소식이 나올 텐데 저도 아침에 부랴부랴 다 전화를 좀 넣어봤는데 일단 박영선 장관은 연락이 안 되고 양정철 원장은 전화기가 꺼져 있고 김종민 의원은 전화를 안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급해진 것 같아요. 그죠? 김은지 기자님? 네, 어제 이제 사실 안 급한 게 이상한 상황이죠. 네. 이 정도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고 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심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특히나 형식 자체에서도 시작부터 이미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총선 엿새 만에 자기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왔던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과연 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냐. 네. 지금 국민들이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표현에 따르면 쇠몽둥이로 때린 건데 아이고. 이것도 지금 작동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국민들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제 제대로 민심 못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 보니까 어떤 50대 유권자가 텔레비전을 부술 뻔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격분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문장의 구성이 그러나 하지만 뭐 이렇게 노력했으나 네. 평가를 못 받는 것처럼 국정 운영의 기조가 옳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13분간의 어떤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와 심각하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 정도일 줄이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달렸더군요. 예. 보니까 그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나 하지마 같은 접속사가 총 15번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나 하지만이라 아시겠지만 논리 전개상 네. 이렇게 잘했지만 실제로 세심하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건 네. 자기 변명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굉장히 국민 예. 여러분들이 예. 정말 읍소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일어서서 네. 허리 숙여 사과해야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들 전문 해설사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의료 그 대란. 대란 관련된 그 담화에서도 대국민 51분간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까? 과연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지 아닌지를 기자들이 다시 따져 묻고 그렇죠. 몇 시간 뒤에 또 핵심 관계자가 나와서 백브리핑을 해서 논란을 정리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어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어제 사실은 담화가 아니죠. 국민이 모두 발언 메시지를 네. 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사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핵심 관계자 또 등장을 합니다. 홍보수에 네. 등장을 해서 네. 결국은 우리 국무회의를 하다가 말미에 국무위원들한테 저부터 잘못했다. 네. 그리고 저부터 잘해 나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 네. 아니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될 얘기를 이런 비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고 또 거듭된 설명을 추가로 드려야 되는 건지 정말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과라는 게 그 당사자를 앞에 두고 아이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이게 사과잖아요. 그런데 문 딱 닫고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있는 가운데서 아이 내가 사과했다 그래.
이런 거라면 이걸 사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대통령이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모두 발언해서 사과를 해야죠. 앉은 자리에서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게 자신이 없다면 직접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참회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통렬한 반성이 나와야, 그래야 이 정도 대통령이 좀 입장을 바꿀 모양이다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할 텐데, 일단 형식부터 모두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 가서 설명들 잘 하시고 그저 공직기강 점검도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라라고 지시하셨다.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딱 보고 들었던 생각이 이게 사과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이게 사과냐? 2012년에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국정농단을 보면서 화가 났었을 때 들고 나왔던 말이 이게 나라냐였었거든요. 이걸 자꾸 사과라고 주장하시는 거면 대통령은 정말 사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까지 생각이 뻗어나가냐면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 발언 논란이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사과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소셜미디어에 개 사과 사진을 맞아요.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본인은 그게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지만 대통령은 정말 사과의 의미와 그것이 제대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켜켜이 쌓이는 것이죠. 네. 정말 이걸 가지고 참모들이 사과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참모도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과의 진정성 부분에 의심이 많이 샀던 게, 어제 홍보석 백불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네. 회초리론을 제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잘못해서 회초리 맞을 경우를 상정을 한 건데, 그럴 경우에 왜 이런 사과를 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의 의미가 커진다고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국은 국정 운영의 방향의 기조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전달 체계 이상으로 세세하게 국민들이 체감을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강한다는, 뭔가 자아 반성적인 성찰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변명하고 그 이해를 구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정 어린 사과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대통령에 대해서 화가 났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불통하는 모습, 맞습니다. 소통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 방송에서도 짚었지만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에서 나타난 태도도 그렇고요. 이종섭 대사 도주했다라는 의혹과 함께 돌아왔던 그 상황 자체가 늘 소위 말해서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다라고 하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 있었거든요.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과할 수 있는 장과 시간을 마련해 준 건데, 결국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끝내 그 말을 언급하지 않고 뒷수습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선거 전에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그 모습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참 진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들이 뭐 큰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정성 있는 어떤 사과와 태도를 조금만 바꿔주면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0.73% 표차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좀 일을 잘해주기를,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격분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제가 검찰 출입 오래 하셨잖아요. 네. 검사들이 사과 잘 못한다, 이런 얘기, 사과라는 게 없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 예, 검사들은 늘 옳아야 되니까, 범인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사과할 줄 물론 이제 몰라요? 사과가 아예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네. 과거사에 대한 수사들, 무리한 수사들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뭔가 이제 그런 재심이라든가 돼서 단 판결이 나왔을 때 뭔가 사과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피의자를 입건해서 공소 제기를 하는 공격수 같은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수비하는 입장, 그리고 이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내 얘기를 공격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많이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남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뭔가 수뢰해서 반성적인 언어를 사용하기에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직업은 아니고, 그런 30년 이상의 검사 생활이라는 것이 공격수 입장만 해봤기 때문에 네.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심판을 받을
받았을 때 수비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냉철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은 좀 직업적으로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전쯤에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지금 박영선 장관, 그다음에 양정철 전 원장 검토설에 대해서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총선 이후 박, 양 두 사람을 기용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일각에서 아이디어 중 하나로 검토된 것으로 안다.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을 단독 보도로 쓴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파만파 오늘 아침에 많은 전화폭탄이 가도록 만들었다. 근데 여기 네. 지금 김종민 그 의원에 대한 설명은 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김종민 의원은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네. 전화가 안 오네요. 좀 더 기다려보도록 네. 댓글창에 하겠습니다. 보니까 M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통화에서 이제 김종민 의원이 뭐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예. 새로운 미래가 예. 사실은 이재명 그 대표와 윤석열 때 공의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세종의 본인 그 출마지에 민주당 후보가 이제 중간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다음부터 어땠습니까? 예. 새로운 미래가 윤석열 대통령만 주구장창 공직선거운동 기간에 비판했어요. 예. 근데 그런 정부에 입각을 해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거는 본인도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정치인으로서 상도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TV조선 보도가 이 세 사람, 그러니까 TV조선 보도에는 김종민 의원 관련된 언급은 없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이 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키는 좋지 않은 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 김종민 대표가 오늘 뭐 금시초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 김종민 공동대표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실제로 금시초문이고, 딱 요 네 글자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안해온 바가 없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런 안 저런 안 막 던져놓고 언론의 일종의 이제 간보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추미애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탄핵 즈음에 당시에 그 김병준 정책실장 기용설, 총리 기용설 이때하고 좀 탄핵 즈음하고 비슷한 레토릭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 파괴 전략이다,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그렇죠. 거다, 네. 이런 거 문제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막 설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엔 보수 진영 안에서 오히려 더 비토가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지금 선거를 참패하긴 했지만 네. 지금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그 여당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당에 늘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본인들의 입지나 위치를 굉장히 깔본다는 인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고민할 여지도 없이 네. 일단은 반대 정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협치할 거면요, 그러니까 박 전 원장의 제안대로 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꾸리시라. 그러면 야당도 받을 수 있고 여당도 받을 수 있는 카드인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박영선 총리 후보 카드라고 하는 게 야당을 통과할 수 있겠냐라는 네. 의문도 들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인데 근데, 이렇게 네.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깊이 보면 결국은 그 이걸 아이디어 낸 사람은 어떤 고안일까?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이관계죠. 박지원 이관계. 전 의원 말이 예. 맞는 것이 예.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 복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예를 들면 박영선 그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중기벤처부 장관을 했죠. 양정철은 당시 민주연구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종민은 잘 아시지만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구도를 아마도 이런 먼 누군가 정계 개편을 본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 분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야. 네. 이건 아마 이재명계와 문재인계는 함께 섞일 수가 없고 네. 종국적으로는 다른 길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문재인계를 입도선매해두면 우리 이재명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종국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만나기가 너무너무나 싫다 보니까 이런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 쓰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 네. 아이디어일까요?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누구 머리에서 나올까요? 여튼 그분과는 가까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관계에 가깝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이러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또 명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누군가하고 통화하면서
석 달 안에 대표 내쫓고 이 당 뽀개러 왔다 이제 이런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보수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을 기용을 한다면 보수 인사들, 그러니까 보수 출신들이 오히려 더 반발하고 대통령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보수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맞는 거야? 라는 반문이 생기면서 사실상 보수의 분열이 격화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여진이 큰 해프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나온 것 그리고 그 전날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가 뭐냐면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예, 선거 끝났는데 공직기강 점검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네. 메시지에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있었던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함께 같이 봐야 될 기사가 동아일보 발로 나왔던 법률수석실 신설 보도거든요. 네. 법률수석실 말만 법률수석실이지 사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은 빼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권 후반기에 대통령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정권 운영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히고요. 네. 실제적으로 당장 이런 권력 누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그 경호처와 관련해 가지고 수의 계약했었던 부분을 네네네네. 검찰이 이제 수사를 했다는 사실 뒤늦게 어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압수수색도 작년 말에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 대통령실 이전 때 뭐 인테리어하고 용산, 이때 예, 뭐 유리문 뭐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 계약단했던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작년 말에 이제 압수수색했다라는 네. 것이 이제서야 알려지는 작년 건데요. 말이에요. 꽤 오래됐네.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2022년에 고발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주목해봐야 될 뉴스인데 네. 이화영 이제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판 네, 벌였다라는 예, 주장을 예, 하고 예, 있는데요. 예. 대검에서 예. 수원지검에다 자료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는 시그널이 뭐냐면 검찰이 대통령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더욱더 여기에 이제 고삐를 지어야 된다. 아. 이제 그것이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과 네. 함께 법률수석실 신설 검토로 보인다라는 게 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그러니까 장악되지 않아서 혹여라도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주변을 주변 또는 본인과 가족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라는 어떤 판단 속에서 일단 법률수석실을 만들고 법률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핵심이 사실은 공직기강의 핵심은 검찰인 거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그 기조에는 동의를 하고요. 김부장님 네, 말에 예. 또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이게 보면은 정말 역발상의 끝판왕 아닌가도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공무원들이 그럼 왜 세종에서 이렇게 민심 위반을 보였는가 특보를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뭔가 바꿔야 되는데 네. 대통령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의 그런 국정 운영 큰 방향은 너무나 좋았는데 네. 결국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았던 거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달 체계에 이상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 토론회도 열심히 열었지만 국민들에게 그 효과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꾸로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전달을 왜 안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 뭐 에너지 전환한다고 했던 공무원들, 뭐 통계청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왔습니까? 야 열심히 해봐야 정권 바뀌면 또 수사 받을 거야. 그러면 복지부동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전달 체계 회로에 이상이 생겼으면 공무원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네. 정확하게 원인 진단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데 네. 나는 잘하고 그 원인은 안 알아보고 예. 복종하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스개 농담. 이거 우스개 농담입니다. 고발을 하면 안 돼요. 우스개 농담입니다. 요새 열심히 또 장윤선의 치대 편의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요. 김준일 너무 고통스러워. 멤버십 위주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막 세종시 무슨 커피숍에 가면은 뭐 공무원들이 한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 저 실제로 네.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그
한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네, 네.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권 초였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미 이제 대통령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혐의를 얼마나 잘 사용해가지고는 검찰로서 자리를 잡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결국은 정부는 5년이고 이후에 본인들의 이제 임기는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네. 또다시 정권이 바뀔 경우에 직권남용죄로 내가 수사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두려움이 크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정부 부처의 그 내부 인트라넷망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블라인드 비슷하게 조용한 사직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조용한 네. 사직. 예,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복지부동의 다른 네. 말인 거죠. 네. 나는 네. 하라고 하는 일을 최대한 버티고 안 하는 식으로 있다. 네. 뿐만 아니라 녹음하는 걸 요새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보고 체계를 이제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내 책임은 한다.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아마 심화될 예,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또 하나는 사실 윤석열 정부 시작되자마자 제일 많이 한 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국토부, 네. 뭐 맨날 조사받고 막 감사받느라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정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받고 하는 과정이 최소한 1년에서 뭐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된 거죠.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 부처가 전부 감사를 받으니까 맨날 끌려다니라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세종의 투표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싹 다 민주당이 됐고, 심지어 여기서 조국혁신당이 득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공과 늘공이 있다면 늘공이 일하고 어공들이 그렇죠. 책임을 져야 네,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책임을 어공들이 안 지니까 늘공들이 책임까지 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복지부동하고 아유 큰일 났다. 이거 괜히 발당한 거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일단 녹음부터 해두고 내 책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놔야 연금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더 공직기강 점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공직기강 점검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역설적으로.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이 예. 뭔가 평가받는다고 하면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예.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하던 일만 쭉 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면 예. 나중에 심판받을지 모르고. 괜히 일 벌렸다가 그렇죠. 큰일 나.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냥 정말로 예. 한국 사회 관료들이 열심히 일해야지 국민들이 행복한 건데 네. 그렇지 않은 환경을 더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되는 일들, 민생점검 같은 거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민생점검이에요. 그러니까 고유가 대책 나와야 되고요. 고물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환율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나와줘야 돼요.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뭐 하는 사람인지 지금 2,000원 찍는단 말이 있잖아요. 예? 환율. 환율 어제 1,400원까지 예. 찍었는데 1,400원까지 찍었는데 2,000원까지 간다고요? 아니 뭐 그런 이제 농담 비슷하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이게 불안하니까요. 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가 또 커지면 이 또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렇죠. 네. 예. 또 외국인들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그냥 어제도 보니까 전부 위기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만 이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대안의 솔루션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는데요. 빈자리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자리가 텅 비어 있었는데 왜 안 갔을까요? 너무 제가 우문을 던졌습니다. 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메시지는 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은 거는 뭔가 우리 이태원 특별법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에 국회 들어왔는데 네. 그 법안 처리에 대한 예고편 같은 느낌이었다. 결국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뭔가 추모하는 자리에 본인이 가게 되면 네. 이태원 참사 본인 임기 중에 벌어진 그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서 뭔가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네. 편승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게 정무적으로 엉뚱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어떻게 와 있습니까? 결국은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돼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제의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어제 안 갔다는 것은 여당에도 무언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이태원 특별법에 결국은 총선 이후에 성남 민심에 여당 일부는 복무하고 싶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아니라는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KBS는 중계도 안 했어요. 참 다큐멘터리도 이제 네, 총선에 개방이 영향을 되죠. 미친다라는 네. 핑계를 대면서 틀지 않은 바가 있죠. 네.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MBC는 그래도 한밤중에 세월호 10주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하던데 KBS는 그게 불방이 돼서 KBS 이제 제작진께서 시위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청률이 높지는 않더라도 상업적 목적보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투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도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슈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다. 안전사회 어떻게 만들 건지 대책을 촉구하는 뭐 이런 게 공영방송의 역할인데 그마저도 거의 없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정쟁화 되는 것이죠. 오히려 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추모를 적극적으로 하고 기억한다고 말하고 하면 정쟁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듯한 혹은 피해가는 모습들이 그 가족들을 계속 고립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10년인데 네.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것들이 있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아,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뭐 박영선 그다음에 그 누구죠? 저기 양정철 두 김종민, 사람 네. 네, 김종민 이제 세 사람에 대한 함합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국무총리 누가 한답니까? 혹시 취재된 내용 있으세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누가 하는 공석이에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알면 제가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드벌루만 계속 띄우고 간만 보는 거예요. 간만. 그리고 지금 당장 보니까 이러다가 네. 한덕수 총리가 최장수 총리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런 농담이 나오고 결국은 있죠. 여당 네. 야당의 여론의 귀추를 살피는데 네. 추이를 살피는데 나오는 족족 이렇게 네. 마뜩할 만하게 수용할 사람이 없는 건데 네. 아마도 그런 게 전제가 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야당 인사들이 보면은 면면을 보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알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기용할 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내가 모르면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3의 인물이고 참신한 인물이 되려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남이 좋다고 추천하면 그걸 스폰지처럼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가 화두를 던지고 뭔가 시제를 던지고 받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자꾸 사람들이 반대에 부닥치는 인물들만 네.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유승민 총리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주당 왜 자꾸 유승민 총리설을 퍼뜨리냐. 네 분 부채질 그만해라. 상당히 불편함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승민이 총리로,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 기용할 거였으면 애초에 그 국민의힘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좀 더 썼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고 네. 지금 와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상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보더라도 아마 이제 그 정도의 크게 이렇게 무언가를 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 나왔던 일성이 원희룡 이제 검토설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 이 개각에 있어서 얼마나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뭐 정무수석이냐 뭐 비서실장이냐 이런 다양한 보도들이 있긴 하던데 네. 실제로 이제 본인 유튜브 채널에 잡힌 모습들을 보면 이제 낙선을 위로하는 지지자한테 본인이 네. 조금 이제 뭐 다른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영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구나. 안철수 의원이 박영선 총리, 양정철 실장 무난하다. 네. DJ도 보수를 기용했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평가가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안철수 의원님은 죄송하지만 네. 안철수 의원님 당론과 거꾸로거든요. 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합리적인 인물이라 선언하는 순간 네. 여당 내 기류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유승민 전 의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열의 언어로 좀 포장이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네.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서가지고 탄핵을 네. 주창을 했었고 네. 오죽하면 총선 판세가 이렇게 불리하고 수도권 판세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해봐야 되니까 후보들이
누구들이 직접 유승민 전 의원을 불렀겠습니까? 근데 유승민 전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당에서 나에게 공식적으로 호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랑 링크가 돼 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총리를 한다는 거는 네. 이준석이 또 따라다녀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극과 극으로 대립하다가 당을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선 유승민이라는 언어 그 사람 자체가 분열의 언어로 뭔가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단일 대우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유승민을 천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네. 근데 유승민 전 대표의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호 이태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이용하던 자들 퇴출되어야 한다.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4월 비극에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고 긴긴 날들을 눈물과 분노로 보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기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무슨 맥락으로 이해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거 폭식투쟁했던 사람들이고요. 네. 그 당시에 국정원 돈 받아가지고는 가짜 보수 맞습니다. 집회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나뉘어가지고는 갈등의 국면으로 우리가 10년을 또 살아왔던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이 덮어놓고 정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사실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정쟁의 이슈로 하고 뭐 해양 교통 사고 내 유족들을 폄훼하고 어제도 현장에 가보니까 여전히 또 막 마이크 들고 유족들 폄훼하는 현장 방송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실 이런 방식이라면 이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스웨덴 사례 얘기했지만 네.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졌을 때 온 국민이 단결해서 이것을 어떤 통합과 국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이슈로 해결을 해가는지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분열의 코드로 계속 국민들을 분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코드로 만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유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갈라치고 마치 무슨 돈 때문에 뭐 이념에 뭐 경도돼서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만들었던 게 사실 보수 정당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의 메시지가 너무 합리적인 거거든요. 뭔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국민적 시각에 접근하면 그 참사의 피해자들을 국가가 위무하고 네. 정당이는 결국 공인 아닙니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잖아요. 네. 달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건데 네. 이런 합리적인 시선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왕따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듭된 이런 유승민 전 의원의 합리적인 발언을 볼 때마다 보수 세력의 분열이라는 것도 멀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다시 들고 예전에도 보면은 여러 차례 그런 분열을 거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네. 생겼다 합쳐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체된 형태의 의사결정을 계속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세력이 득세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정당을 못 버티고 나오는 세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네. 그 중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도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 그 기억식에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의원 그리고 이제 누구죠? 저 원내대표 윤재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고요. 예. 나머지 대다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사회적 참사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통을 당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 아직도 진실 규명이 안 됐어요. 국정원 그 정보 공개 안 돼서 지금 이제 또 정보 공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는 유족들을 향해서 먼저 손 내밀고 더 이상 유족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싸우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이런 주장을 할 때 많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승민 당대표론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잠깐 뭐 그 자료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당 지지층 차기 당대표 누가 좋겠냐 물어봤더니 사실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가장 선호하는 걸로 조사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가장 바라는 국민의힘 대표는 누구냐? 유승민 전 의원이네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당원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개정이 이제 핵심일 텐데 네.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 때 이제 당원 100%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은 그때도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포기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전당대회 또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금 수도권 포기 정당이 됐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고 영남 자민련 아니냐라는 내부적인 뭐 지탄도 있습니다. 한탄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이라고 하는 카드가 국민의힘을 다시 재건하거나 중도 확정을 할 땐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 구조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네. 아니 근데 이 조사가 또 네. 한꺼풀 벗고 자세히 보면 또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당 대표를 전제로 묻긴 한 건데 네. 40.0%가 유승민 전 의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 네. 안철수 의원이 또 2등이에요. 11.2%. 아까 안철수 의원 얘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당론과 거꾸로 간다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1등이 유승민, 2등이 안철수. 개혁신당 지지자 그룹에서도 1등이 유승민, 2등이 안철수예요. 새로운 미래에서도 1등이 유승민, 2등이 안철수. 진보당 그 외 정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말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 네.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총리라든가 이런 자리에 누가 올라야 되겠습니까? 당대표가 돼야겠다고 야당 후보가 주장한다는 얘기는 치환을 하면 총리로도 적격이라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협치의 대상을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이런 선택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해석하게도.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현실 가능한 보수의 주자가 누가 있냐. 그러면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당 안에 있는 인재풀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이나 야권과 소통이 가능한 뭐 여러 가지 지점에서 소통이 안 되는 대목도 있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대화해봄직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예 고려 대상이나 배려 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김종인 그 개혁신당 전 상임 고문이 이준석을 대선 주자로 한동훈은 1년 쉬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네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그때쯤 되면 소위 지도자 세대가 바뀌는 세대가 돌아올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 고문의 오래된 바람이긴 합니다. 이제 총선 전에 네. 저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당선 여부가 좀 불투명할 때였거든요. 네. 이제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제 떨어진다면 정치 한동안 못할 거다. 뭐 사실상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된다. 하지만 네. 된다면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 연장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고 심지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게 맞냐라는 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원내에서는 여야와 상관없이 80년대생 모임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 이미지와 그리고 좀 다른 역동적인 것들을 가져가서 내가 좀 먼저 깃발 꽂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오늘 김종인 그 위원장이 한 얘기 재밌는 게 뭐냐 김재섭 후보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후보군 중에서 젊고 참신한 사람이 뭔가 당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서 언론에서도 약간 김재섭 당선인을 띄우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김재섭 당선자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그런데 같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네. 지금 분위기에서 김재섭이 소위 설사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가서는 이준석 꼴이 날 수 있다. 또 쫓겨난다. 네, 또 쫓겨날 수 있다. 이용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본인도 사실은 선대위원장 하다가 중간에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배신의 아이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쓰다 버리는 감탄고투의 카드가 될 수 있으니, 전형이다. 예. 그럴 수 있으니 당신도 조심하시오라고 이제 경고 메시지를 줬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국회 앞에 돌아오라 한동훈 화환이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여기 있어요. 보니까 우리 그 쭉 있어요. 오피스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돌아오라 한동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잠깐은 쉬겠죠.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당대회가 당장 한 달 후가 아니라 지금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7월 혹은 뭐 8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8월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다이나믹스가 열려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본인은 여튼 총선 내내 자기가 앞으로 선거를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당권이 됐든 다음이 됐든 여튼 돌아온다. 근데 그 시기는 지금 상황을 좀 볼 것 같다라는 거죠. 돌아온다.
다만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나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전당대회가 되는 판이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 되는 판에 나가진 않을 것으로 아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당대회 결국은 우리가 네. 언론인들 다 알지만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 문제인데 네. 그 차이는 뭐냐면 전당대회를 빨리 할 거냐 늦게 할 거냐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당선인 총회에서도 중지가 모인 게 그냥 관리형 비대위를 빨리 세워서 하고 6, 7월에 빨리 전당대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라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기가 좀 어려운 구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하간 대통령이 큰 책임이 있다고 느끼긴 하지만 선거를 100일 동안 또 인솔 했던 것도 한동훈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빨리 치른 전당대회라면은 패장이 나서서 뭔가 읍소하기에는 그런 구도가 좀 명확치가 않다. 사실은 혁신형 비대위가 되고 뭔가 선거 참패 원인을 깊게 들여다보고 연말이라든가 뭐 정기국회 시점에 만약에 대표를 뽑는다고 했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부상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사람들의 그런 기호와 상관없이 구조상 등장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전히 당대표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지층 상대로 설문을 하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이 한동훈만 떠올리고 있는 호출론이 있긴 하지만 나오게 됐을 경우에 과연 실익이 있을지 그리고 그 정당을 뭔가 당정과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만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나서는 게 그렇게 일찍 나서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 네. 그러니까 호출을 받고 나오긴 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없다면 안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주셨어요. 민주당 얘기로 좀 가볼게요. 야당 이야기 하기 전에 저 이거 하나만 아까 이제 환율 2,000원 이야기를 했는데 네. 댓글창에서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거 그냥 카더라 혹은 이제 전망 이제 너무나 이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해서 네.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어디 뭐 제가 연구원 보고서 이런 언급한 거 거지. 아니죠? 예, 네, 절대 본인 아닙니다.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확실하게. 아, 내피셜도 아닙니다. 예. 2,000원 절대 안 갈 거고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예, 걱정이 카더라다.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사실은 박지원 전 원장은 뭐 본인이 희망한다면 해도 좋다라는 거고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던 김현 당선인은 전통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백전노장 정치구단 박지원이 네. 왜 이재명이 8월에 연임해야 된다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네. 대세가 기울었다고 봐야겠죠. 이미 내부 분위기는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175석을 안겨줬고 여하간 그 조국 혁신당과의 비례대표 득표율 경쟁에서도 네. 여하간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의 지위를 공고화했기 때문에 네. 선거를 이겼는데 굳이 그 대표를 말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당대표로서 네. 민생 문제라든가 대정부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워낙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입장만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네. 전면에 이끌고 나와서 리더십을 시험에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수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그러면은 이게 입후보할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공천 갈등을 겪으면서 차기 당권을 보고 움직일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도 TK 지역이나 PK 지역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되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선뜻 경합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단일 후보로 추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투표 당선에 이르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저는 감히 관측을 좀 해봅니다.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할까요? 지금 뭐 이미 마이볼 이제 하겠다라고 네. 이제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네. 추미애 당선자와 그리고 조정식 의원들이 이제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이름이 누군가는 이제 물망에 올리지만 본인이 이제 고사하시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 어제까지는 네. 이렇게 의사 비치다가 네, 경향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치열한 또 경합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경향 TV에서 한 커뮤니티 그냥 설문조사인데 네. 거기 물어봤어요. 5, 6선 국회의원 중에서 다음에 보기를 5개 제시하고 네. 누가 좋겠냐. 7.5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와. 91%가 추미애 의원 당선인입니다. 91%가. 박지원 그 당선인이 6%예요. 안규백, 정성호, 조정식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제 보통의 여론조사처럼 아니 7.5만이면 엄청난. 근데 뭐 세대별, 뭐 연령별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표본 자체가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예. 자, 추미애 당선인이 오늘 아침 SBS 라디오 출연했는데요. 의장 역할 거부 안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누가 잘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근접한 실행을 해왔느냐가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겁니까? 거의 수학연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을 겪었던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고구마 한 1000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의 답답함을 갖고 있고, 사실 어떤 위치에 선다는 것은 결심과 결단이 많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이런 방망이를 두드렸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로 남을 것인가, 이게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어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겁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인의 한 사람이고, 국회의장은 사실 입법부의 수장이고요. 예, 헌법기관들을 총합해서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계속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하면 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의장으로서의 아주 센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보수 정당 출신의 의장들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정당의 출신인 김진표 의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지지층들로부터 뭐 하는 거야,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의 후과로 91%라는 압도적인 뭔가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도 21대 국회가 한 달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한 달 남았습니다. 네,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 계속 그냥 있습니까? 김진표 의장 어디 또 해외 나갔다면서요? 원래 이제 국회의장의 해외 일정이라고 많은 건 사실인데요. 네. 이제 결국 핵심은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에서 이제 5월 2일에 이제 올리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제 의장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 국정 기조를 보여주느냐, 혹은 국정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느냐와도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지금 국회 의석수면 최상병 특검법은 무리 없이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맞받들어지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따라 가지고 또 다시 민심이 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거부권을 진짜 행사할까요? 와, 저는 하겠죠. 저희 4월 10일에도 대통령이 변하냐 뭐 이런 그러니까. 토론을 한 바가 야. 있는데 저희 3명 다 안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측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변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문제 진단 자체가 큰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지 지금 어제부터 않았습니까? 사실 여당 의원들도 원래는 최상병 특검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여당 의원들조차도 속속 이제 입장 선회가 있고, 네. 입장 선회 내용이 뭔지 살펴보니까 이겁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공수처의 수사 중인데 아직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때 하는 게 특검 아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돌려줄 수 있어요. 네. 박근혜 특검 원래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수사 중에 결국 특검으로 공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지금 이 와중에 김종민 의원. 예, 김종민 대표에게 전화가 왔는데 예. 이게 방송 중인데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예. 예. 방송 자. 중이라고 말씀 바로 하시면 아, 대표님. 예, 대표님 지금 저희가 방송 중이어서 지금 잠깐 나중에 할까요? 아니 근데 연결된 김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특임 장관설이 있어가지고 입장이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아침에 얘기 시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 전혀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네. 예. 왜 근데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 보세요?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몰라 나도. 아니 혹시 제안이 오면 수락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협치를 만약에 하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협치하려면 민주당하고 협의를 해야지 당연히. 예.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하고 협의를 해야 협치가 되는 것이. 예. 개인적으로 누구를 접촉한다고 협치가 되나? 나는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접촉해 온 사실도 없고 만약에 접촉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그런 뭐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 그리고 그 가정을 해서 뭘 하면 네. 그게 또 뉴스가 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네. 일단 금시초문 네. 약간 뜬금없는 얘기다 이런 정도로 끝.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갑자기 또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생방송의 묘미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취재하시는 네, 모습을 아, 생방송으로 또 예. 생방송 취재를 하는. 아이 뭐 기자가 이렇게 예. 많으니까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이 되는 듯한 네,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의 묘미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김종민 의원께는 따로 또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갑자기. 최상병 사건 거부권 네, 대통령은 거부권. 안 변할 것이냐. 예,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결국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또 후폭풍이 또 상당히 세게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숨는 자가 범인이고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예요? 자백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사위원장 누가 해야 돼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여당이 하나 야당이 하나 가지고도 네.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아마 삿바 싸움이 치열하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침에 김기현 이제 의원이 네. 또 관련해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또 논평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라는. 네. 아니 저는 겁니다. 감명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이 처리가 된다면 여당이 협조로 그럼 법사위는 내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당이 협조하지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 네. 거부권이 돌아왔을 때도 다르게 행동한다.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이나 여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다수 의석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네. 그 야권에 속하는 인물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김기현 의원이 오늘 SNS에 올린 내용 이런 겁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중요한 상임이다. 민주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고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무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법사위를 민주당이 놓쳐서는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특검들이 지금 줄대기 네.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아침 홍익표 대표가 또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법사위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통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다수당이 하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누가 하면 좋겠어요, 법사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요. 네.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김종민 의원 떠오르기도. 지금 소수당이 안 돼요, 우리는. 네. 제 3당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법사위 활동 오래 하시긴 했으니까. 그런데. 여전사 전현희 의원도 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도 또 노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조국 대표가 자분자분 그 법무부를 향해서 질문하는 그런 걸 봐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보다는 의장석에 앉으면 안 돼, 진행하지 말고 실제 질문을 해라. 이제 이런. 근데 이번 아주 그냥 정기국회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방송들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재밌게 정부를 향해서 질문할지 기대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거 굉장히 뭐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또 숙제는 하고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당선자 금지 사항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 언론이 오늘 바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의원 특권 이용하지 않기 등등이 있습니다. 이 기자들은 좀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저는 어제 이제 그게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기성 정당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정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개인적으로 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 주식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한다. 이런 부분도 약간은 뭐 일종의 규약이겠지만은 너무 이제 사실은 이 본인들의 PR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강력한 규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건건에 대해서 네. 언론사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걸 따져보기 시작을 했고
뭐 여러 보도를 보면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다 신고했는데 팔았냐 안 팔았냐. 그러니까 선거 전에 팔았다고 말씀하셨고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석을 탑승했냐 안 했냐. 제주 4.3 갈 때 이제 김웅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당시에 타보니까 불편했다 이런 변소를 한 건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유연하게 약한 고리로 가져가도 되는데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정당과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약으로 가져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 의원들의 다짐 준비라고 해서 이제 김해 봉화연수원 가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코인을 하거나 이런 뭐 부동산 이런 게 잘 없는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또 당선자들이 다짐을 내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것이 앞으로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또 이제 비판을 받게 되긴 할 이거만 거잖아요. 들여다보겠죠. 네. 언론은. 네. 그렇겠죠. 이거 또 이제 취재 세게 할 거예요. 골프 누가 갔다 또 뭐 이제 이런 비판 보도가 나올 테니까 하여간 뭐 다짐이고 어쨌든 조국혁신당 내부의 윤리강령 뭐 이렇게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다짐이 4년간 지속되도록 시사인 경향신문 계속 취재편이죠. 예, 저희가 취재 열심히 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비상군 누구 나옵니까? 네, 오늘은 저희 고정 패널들 나오는데요. 그 방송 같이 했던 허재모 씨랑 그다음에 이제 김용민 TV 주인장 경향의 아들. 경향의 아들. 경향의 아들 허재모 네, 씨랑 네. 그리고 이제 장성철 네. 공무원텐 소장 이렇게 예. 나오십니다. 네. 오늘 네. 저 뉴스인 누구 나와요? 저희 김종대 전 의원과 부승찬 당선자가 오,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아, 이거 거기 또 오늘 엄청난 방송 조심해야겠어요. 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 수습 잘 나가게. 잘해야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예, 좋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유쾌 통쾌 상쾌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